안녕하세요, 서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일본 전국시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재미있는 역사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비디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본 역사에 대한 정보가, 특히 전국시대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정보력이 부족해서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 역사를 다루게 되면은 분명히 나와요. 친일이네, 일뽕이네 하는 댓글들이 달릴 건데,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유로 좀 꺼려졌었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은 저는 친일이 아니고요. 뭐 은근한 친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일본을 뭐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일본 전국시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 때 일본은 표면적으로 봉건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가장 위에 신격화된 왕, 천황이 있었고요. 백제인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이 천황은 메이지 유신이 먼 훗날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실질적인 권력이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말로 장군이라는 뜻의 쇼군이 있었습니다. 쇼군은 수도 교토에서 여러 다이묘들을 다스렸고요. 다이묘는 일본 각지를 다스리는 지방 영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쇼군들도 힘을 잃어서요. 중앙 집권적 통치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영주들이었던 다이묘들이 서로와 권력 투쟁을 벌이는 양육강식의 시대, 하극상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국시대가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주장이 엇갈려요. 하지만 보통 온인의 난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47년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쇼군이 됩니다. 이 쇼군은 예술과 풍류에는 관심이 많았지만은 정치에는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일본이 이후에 전란에 빠지는데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요시마사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출가해서 승려가 되어 있었던 동생 요시미를 교토로 불러서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쇼군 요시마사는 동생 요시미에게 만약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면은 아들을 승려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1465년 요시마사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의 이름을 요시히사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요시마사는 아들을 출가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쇼군 요시마사의 아들인 요시히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동생 요시미를 후계자로 지지하는 쪽이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서 11년 동안 싸우게 되는데요. 이걸 온인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난리 중에 쇼군인 요시마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데요. 이도저도 아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분란을 더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토는 폐허가 되었고요. 사람들은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군은 점차 다이묘들을 통제할 힘을 잃었고요. 다이묘들이 엎치락 뒤치락 싸우게 되면서 전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인의 난으로부터 80년의 세월이 지난 1548년 마스다이라 가문이 다스리는 미카와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와국이 특별히 부유하거나 마스다이라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었던 건 아니지만은 쇼군과 천황이 위치했던 수도 교토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교토를 지배하게 되면 일본을 손에 쥐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전국시대 많은 다이묘들이 미카와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카와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두 개의 가문이 있었는데요. 서쪽의 오다 가문과 동쪽의 이마가와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548년 드디어 오다 군대가 미카와국으로 쳐들어옵니다. 당시 미카와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마스다이라 가문의 수장인 마스다이라 히로타다는 오다 가문의 라이벌이었던 이마가와 가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마가와 가문은 마스다이라 히로타다의 6살짜리 장남인 마스다이라 다케치오를 인질로 보내는 조건으로 군사 원조를 약속하게 됩니다. 마스다이라 다케치오는 훗날의 이름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오늘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살짜리 장남 다케치오가 이마가와 가문으로 보내지는 길에 오다 가문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스다이라 다케치오를 사로잡은 오다 가문은
마스다이라 히로타다에게 편지를 써서 이마가와 가문과의 동맹을 끊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마스다이라 가문의 수장인 히로타다는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냥 내 아들을 죽여라. 그렇게 되면은 이마가와 가문은 우리가 얼마나 굳건한 동맹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편지를 받게 된 오다 가문은 다케치오를 죽이기가 참 애매했겠죠. 만약에 다케치오를 죽이게 되면은 마스다이라 가문과 이마가와 가문이 더 동맹을 굳건하게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그냥 인질로 데리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다 가문의 수장이 죽게 되었고요. 이마가와 세력은 오다의 영지로 쳐들어가서 오다 가문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마가와 가문은 오다와의 휴전 조건으로 몇 년 전에 오다 가문이 납치했던 다케치오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오다 가문은 당연히 이 조건에 동의했고요. 마스다이라 다케치오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살해당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마스다이라 가문의 수장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기 전에 10년간 이마가와 가문의 인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마가와 세력은 이 어린 수장을 조정해서 미카와 지역의 영향력을 넓히고 오다 세력을 고립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1560년 마스다이라와 이마가와 가문은 서로 힘을 합쳐서 오다 가문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린이 된 마스다이라의 젊은 수장은 훌륭하게 군대를 지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스다이라 다케치오는 마스다이라 지로사부로 모토노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이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언급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다 세력을 공격하고 있었던 이마가와 군도 승승장구하고 있었고요. 이마가와의 수장이었던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3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다시의 본거지인 기요스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마가와 군이 이 성만 함락하게 되면은 오다 가문을 무너뜨리고 교토를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에서 방어를 지휘하고 있었던 오다 가문의 수장은 바로 26살의 젊은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어렸을 때 성 및 거리를 방어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괴한 짓을 많이 해서 별명이 멍청이였습니다. 그리고 8살 어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는 인질로 끌려왔을 때부터 친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들은 승산이 없으니 몸을 숨기던지 항복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노부나가는 그렇게 장수나 바라면서 살고 싶은가? 라는 말을 남기면서 대략 3,000명의 병사를 긁어모아서 출격합니다. 성에서 천천히 죽음이나 기다릴 바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마가와 군은 협곡에서 주둔하면서 마지막 공격 전에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곳이 어렸을 때 놀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협곡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노부나가는 3,000명의 병사들 중에 500명을 언덕 위로 보내서 요새화시켰고요. 이마가와 군의 시선을 그곳에 묶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이마가와 본진에 몰래 접근합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어서 잠입하기에는 최상위 조건이었습니다. 잠입에 성공한 노부나가 병사들은 잔치를 벌이면서 술에 취해 있었던 이마가와 군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습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마가와 가문의 수장이었던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자신의 텐트 안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노부나가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 편 병사들인지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텐트 안에서 요시모토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마가와 군대는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괴멸되게 됩니다. 이날의 전투를 오케 하자마 전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마가와 가문은 오다 가문을 공격했을 때 거의 전 병력을 끌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로 입은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마가와 가문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됐고요. 정세를 살피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마가와 가문을 배신하고 어렸을 때 친했던 형인 오다 노부나가와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동맹을 해서 후방을 든든히 한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로 자신의 세력을 뻗칠 계획을 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오다 가문이 일본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서쪽에 호조 가문, 다케다 가문, 그리고 우에스키 가문이 있었는데 이 세 가문 다 오다 가문에 비해서 더 강하면 강했지
절대 뒤처지는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문들에서도 걸출한 다이묘들이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싸움계로 유명한 다케다 신겐과 인품이 좋고 약자를 보호하는 멋진 사나이로 알려진 우에스키 켄시는 기억할 만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문은 서로와 싸우느라고 늘 바빴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가 교토로 전진하는 것을 견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으로 알려진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동쪽의 이마가와 가문을 무력화시키고 마스다이라 가문과 동맹을 맺은 오다 노부나가는 수도 교토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교토 사이에는 아자에와 사이토 가문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의 여동생을 아자에 가문의 수장이었던 아자에 나가마사와 결혼시켜서 결속을 다지게 됩니다. 한편 노부나가는 사이토 가문과도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이토 가문의 수장인 사이토 도산이 자신의 장인어른이었기 때문에 사이토 가문도 노부나가에게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살무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사이토 도산도 밑바닥 기름 장사로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사이토 도산이 자신의 아들 사이토 요시타츠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히데요시는 1536년 미천한 농민계급으로 태어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바뀔 때마다 언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름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젊었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했었던 이마가와 가문의 가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자 18살 때 지인의 소개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가 됩니다. 이때 기요스성 수리와 주방 업무 등을 주로 맡았다고 하는데 빠릿빠릿해서 일처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뭔가를 살 일이 있으면 다른 가신들은 주어진 돈으로 품질이 엉망인 물건을 샀던 반면에 히데요시는 같은 가격으로 가장 괜찮은 물건을 사왔고 특히 추운 겨울에 노부나가의 신발을 품고 있다가 노부나가가 외출할 때 따뜻한 신발을 주어서 노부나가의 눈에 띄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 일화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는 출세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미움을 받는 일본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561년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과 동맹 맺는 걸 거부한 사이토 가문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3년이 다 지난 1563년까지 사이토 세력과의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요. 특히 사이토 세력의 본거지였던 이나바 산성을 공격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사이토 가문을 정복시키는 것에 실패한 노부나가는 빠르게 자신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공격을 맡기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다방면의 재주가 있었습니다. 먼저 협박과 뇌물을 사용해서 사이토 가문의 가신들을 한 명씩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사이토 가문을 고립시킨 히데요시는 본격적으로 이나바 산성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공격에 앞서서 이나바 산성 바로 밑에 요새를 건설하게 됩니다. 한간에 따르면 히데요시는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는 중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이 요새를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뻥이 섞여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만한 전설이 생겨날 정도로 히데요시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새를 모두 완성한 히데요시는 이나바 산성을 공략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이나바 산성 후방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이 사실을 노부나가에게 알리게 되었고요. 노부나가는 히데요시에게 이 비밀 통로로 숨어 들어갈 것을 지시합니다. 어두운 밤을 틈타 히데요시와 부하들은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나바 산성에 잠입할 수 있었고요. 산성 안에 있는 화약 창고 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화약 창고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폭발했고 산성 안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난리 속에서 히데요시는 성문을 열게 되고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이토 가문은 전국시대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때 세운 공으로 사이토 가문의 영지를 하사받게 되고요.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사이토 가문의 영토까지 차지하게 된 노부나가는 교토를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교토를 공격했다가는 공공의 적이 되어서 다른 다이묘들의 협공을 당할 게 뻔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교토로 군대를 진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부나가는 명분이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이때 명분이라는 선물을 들고 온 반가운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카가 요시아키였습니다. 그의 형인 쇼군 요시테루가 미오시 가문과 마스나가 가문에게 암살을 당했고요. 쇼군의 동생이었던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유폐됐던 절에서 탈출한 후에 노부나가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부나가에게 지금 교토에 있는 가짜 쇼군을 쫓아내고 정당한 후계자인 자신을 쇼군 자리에 앉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드디어 노부나가는 교토로 진군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부나가는 모든 예를 다해서 요시아키의 청을 수락했고요. 1568년 교토로 진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노부나가의 목표는 요시아키를 쇼군에 앉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적통 쇼군을 옹립한다는 대의명분으로 교토로의 상경전을 시작한 노부나가는 저항 세력을 평정하고 마침내 교토에 입성하게 됩니다. 교토에 입성한 노부나가는 성공적으로 요시아키를 쇼군의 자리에 앉혔고 마치 먼 옛날 조조가 헌제를 꼭두각시로 이용했던 것처럼 요시아키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노부나가는 무역도시인 사카이를 차지해서 많은 조총과 자금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가 점차 본모습을 보이면서 횡포를 부리자 쇼군 요시아키는 각지의 다이묘들에게 교지를 내려서 자신을 노부나가로부터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노부나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주변 다이묘들을 교토로 초대하는 교지를 요시아키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교지가 다이묘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주변 다이묘들 중 한 명이었던 아사쿠라 가문의 아사쿠라 요시카게는 교토로 상경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다 노부나가는 감히 쇼군의 명을 거역했다면서 아사쿠라 가문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노부나가의 군대는 승승장구하면서 아사쿠라의 성들을 하나씩 함락해 나갑니다. 하지만 노부나가와 정약 결혼으로 동맹 관계에 있었던 아자이 가문의 수장 아자이 나가마사가 진군 중에 갑자기 노부나가를 배신하게 되고요. 노부나가는 적진 한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사실 아자이 가문은 과거의 세력 기반을 다지는데 아사쿠라 가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쉽게 아사쿠라 가문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자이 나가마사는 노부나가의 여동생과 결혼한 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노부나가가 느끼는 배신감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쓸어버리자면서 노발대발하던 노부나가는 전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우선 후퇴를 하자는 가신들의 말을 듣고 뒷길로 후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부나가의 퇴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적들은 숲에 닌자 한 명을 매복시키고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스기타니 젠주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새도 쏘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조총의 명수로 알려졌는데요. 전국시대 최고의 스나이퍼였습니다. 나무 속에 매복해 있던 젠주보는 노부나가가 지나가는 걸 보고 조총에서 한 발을 발사한 뒤에 준비하고 있었던 또 다른 조총으로 두 번째 총알까지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 두 발 다 명중을 했고요. 노부나가는 말 위에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입고 있었던 갑옷 때문에 노부나가는 찰가상만 입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조총이 일본에 전수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총의 위력이 갑옷을 뚫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된 상태였다면 노부나가는 죽고 역사도 바뀌었을 겁니다. 노부나가의 목숨을 노리던 닌자 스기타니 젠주보는 3년 뒤에 잡히게 되었고요. 목을 톱으로 천천히 썰어 죽이는 노코기니 비키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교토로 돌아간 노부나가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와 연합해서 아자이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던 오우미 지방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가 15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570년 8월 노부나가와 이에야스 연합군은 아네가와 강에서 아자이와 아사쿠라 연합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원래 노부나가 군이 아사쿠라 군을 마주하고 이에야스 군이 아자이 군과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노부나가는 자신을 배신한 아자이 나가마사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에야스 군과 자리를 바꿔서 아자이 군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때 노부나가와 이에야스 군은 28,000명, 아자이, 아사쿠라 군은 18,000명의 병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전투가 시작되었고요. 예상하고는 다르게 노부나가 군이 아자이 군에 밀리게 됩니다. 아자이 군의 정예 부대가 노부나가 부대를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노부나가 군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은 아사쿠라 군을 상대로 훨씬 더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활약한 이에야스 군의 무장이 있었는데요. 사슴뿔 투구를 쓰고 6m에 달하는 창을 휘두르는 혼다 다다카스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혼다 다다카스가 싸우는 모습을 삼국지의 장비에 비유했다고 하고요. 훗날 이에야스에게 과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당나라 투구와 혼다 다다카스이니라 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다 다다카스와 사카키바라 야스마사와 같은 이에야스 군의 무장들이 활약한 덕분에 이에야스 군은 아사쿠라 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 군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었던 아자이 군도 노부나가의 지원군이 하나둘 도착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날의 전투를 아네가와 전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전투에서 승리한 노부나가였지만 이날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아자이, 아사쿠라 세력을 끝까지 쫓아가서 괴멸시키지는 못하고요. 교토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 군이 지친 틈을 타서 여러 세력들이 노부나가를 상대로 뭉치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코이키라고 불리우는 전투 수도승 부대였습니다. 전투 수도승 집단이었던 이코이키는 훗날 노부나가의 최대 적으로 뽑혔을 정도로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해서 생겨난 불교 자치 조직이었지만 점점 무력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갖게 되었고 1488년에는 다이묘를 쫓아내고 카가라는 곳에 자신들만의 영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시대가 이어지면서 이코이키는 점차 군사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고요. 일본에서 생산되는 조총 대부분이 이코이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정도였습니다. 이코이키가 너무 많은 조총을 생산해서 한때 일본이 보유했었던 조총의 수가 유럽 모든 나라들이 보유했었던 조총의 수보다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코이키는 다이묘들의 지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종교단체였습니다. 다이묘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신들의 영지를 소유하기도 했지만 다이묘들의 영지 안에 사원을 지어 활동할 수도 있어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는 이코이키를 상대로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코이키가 노부나가를 적으로 생각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노부나가는 불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온 천주교의 포교를 허락했었습니다. 노부나가 자신은 무신론자였지만 백성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탐하는 타락한 승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천주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이코이키로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해서 이코이키의 반발을 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코이키는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교토에서 쫓겨난 미요시 가문과 손을 잡게 되고요. 오다 노부나가 세력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코이키의 공격이 이어지자 노부나가는 반격에 나섭니다. 노부나가는 오늘날 오사카에 위치한 이코이키의 본거지인 이시야마 혼간지를 공격합니다. 이시야마 혼간지는 사찰과 마을이 합쳐진 형태였지만 다이묘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미 요새화된 상태였습니다. 노부나가는 이시야마 혼간지를 공격하지만 번번이 이시야마 혼간지의 조총부대에 의해서 격퇴됩니다. 그 와중에 이코이키의 지도자였던 혼간지 켄요는 북쪽의 아사쿠라와 아자이 가문, 서쪽의 모리 가문, 동쪽의 다케다 가문과 동맹을 맺어서 노부나가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이시야마 혼간지에서 농성전을 펼치면서 다른 주변 세력들이 오다 노부나가를 공격해오는 걸 기다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1572년 설상가상으로 이코이키의 또 다른 사찰 엔야쿠지가 노부나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엔야쿠지라는 사찰은 노부나가가 거주했었던 교토 뒷산에 있었기 때문에 노부나가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격이었습니다. 이시야마 혼간지에서 고전하고 있었던 노부나가는 두 개의 사찰에서 동시에 공선전을 벌일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노부나가는 엔야쿠지 사찰이 위치한 히에산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피해서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게 되는데, 이날 노부나가의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 노부나가 세력의 공세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1572년 당시 전국시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동쪽의 강자 다케다 신겐이 공격에 나섭니다. 다케다 신겐은 앞서 소개했었던 우에스기 켄신과의 라이벌 관계로 유명했었고요. 당시 무적이라고 알려진 기병군단을 소유했었습니다. 교토로 상경하려는 다케다 신겐은 먼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미카와 지역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를 도우면서 천천히 자신의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마가와 가문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마가와 가문을 몰아내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요. 이제 좀 상황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이제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10,000명에 불과한 군대를 이끌고 27,000에 달하는 다케다 군대와 용감하게 맞섰지만 다케다 신겐의 기병대에게 처참하게 깨집니다. 이때 많은 부하들을 잃은 이에야스는 도망치는 중에 너무 놀라서 말 한 장에 똥을 쌌다고 합니다. 이때 가신 중 한 명이 이에야스가 똥 싼 사실을 지적하자 이건 똥이 아니라 된장이라고 우기면서 그 가신한테 먹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하는 이후에 이에야스를 배신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야스는 이때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패전 직후 우거지상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했는데 그 그림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야스가 도망쳐서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따라온 부하가 단지 5명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다케다군이 성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이에야스는 5명의 부하로 성을 지켜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항복하지 않고 성에 있는 모든 화로에 불을 붙여서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에야스는 게다가 성문도 활짝 열어놓았는데 다케다 신겐은 이게 오히려 함정일 거라 생각하면서 공격을 주저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닌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하토리 한조입니다. 하토리 한조의 아버지이자 1대 하토리 한조였던 하토리 야스나가는 70여 개에 달하는 닌자 유파들 중 하나인 이가 닌자의 당주였습니다. 1대 하토리 한조는 미카와로 이사와서 도쿠가와 가문을 돕게 됩니다. 한조라는 이름은 하토리 가문의 당주 이름이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하토리 한조는 2대 당주를 말합니다. 귀신 한조라는 별명을 가졌던 한조는 이에야스를 위해서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눈과 귀로 활동하게 됩니다. 다시 1572년으로 돌아와서 다케다 신겐은 성문이 활짝 열려있는 5명이 지키고 있는 성을 공격하길 주저하면서 밤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한조가 자신의 닌자들을 데리고 다케다 신겐의 야영지를 급습합니다. 이때 많은 피해를 본 다케다 신겐은 성 안에 많은 병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군대를 후퇴시킵니다. 사실 다케다 신겐의 머리 뒤편에는 자신의 라이벌 우에스키 켄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켄신이 자신의 영지를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교토로 진격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길목에 있는 성 하나하나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에야스에게는 문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케다 신겐은 무서운 기세로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교토로 진군했고요. 오다 노부나가는 퇴각을 거듭했었습니다. 거기에 오다 노부나가의 숙적 아사쿠라 가문과 아자에 가문이 북쪽에서 군대를 진군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노부나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퇴각하고 있었던 지친 노부나가의 군대를 아사쿠라 군과 아자에 군이 추격하기만 하면은 노부나가 세력을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사쿠라 가문의 수장 아사쿠라 요시카게가 눈이 많이 왔다는 걸 핑계로 노부나가 군을 추격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요시카게는 노부나가를 격퇴한다고 하더라도 다케다 신겐이라는 더 무서운 적이 교토를 차지하는 걸 걱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케다 신겐은 노발대발하면서 여러 차례 요시카게에게 노부나가를 공격할 것을 요청하는 서찰을 보냈지만 요시카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1573년 4월 다케다 신겐이 병으로 허망하게 죽게 되었고요. 다케다군은 본거지였던 가이로 회군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아사쿠라 가문이 오다 노부나가를 쳤더라면은 다케다 신겐이 없는 상황에서 아사쿠라 요시카게가 노부나가를 대신해서 일본의 1인자로 올라섰을 가능성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카게는 자기 꾀에 넘어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다케다 신겐이라는 강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아사쿠라와 아자이 가문을 공격합니다. 앞선 결정 때문에 부하들에게 신임을 잃은 아사쿠라 요시카게는 가신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요. 전투에서도 패합니다. 궁지에 몰린 요시카게는 결국 자결로 삶을 끝냈다고 합니다. 노부나가는 요시카게의 모든 일가족을 죽이게 되었고요. 아사쿠라 가문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노부나가의 다음 목표는 자신을 배신한 아자이 나가마사였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한 아자이군은 번번이 패배를 거듭하게 되었고요. 나가마사는 오다니 성에서 노부나가군에 포위됩니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이자 나가마사의 부인이었었던 오이치는 남편과 운명을 같이 하고 싶어 했지만 나가마사가 설득해서 오다 가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오다군과 아자이군 양측은 잠시 공격을 멈췄다고 합니다. 사랑했었던 부인 오이치마저 떠나보낸 나가마사는 아버지와 함께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29이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사쿠라 가문에 이어서 아자이 가문까지 노부나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후 연회에서 금치를 한 아사쿠라 요시카게 그리고 아자이 나가마사 부자의 유고를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즐거워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부나가가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적들에게는 상당히 무자비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가 적들에게만 무자비했었던 건 아닙니다. 이에야스에게는 스키야 마도노라는 부인이 있었고요. 둘 사이에는 아들 노부야스가 있었습니다. 스키야 마도노는 이마가와 가문 출신이었는데 문제는 며느리이자 아들 노부야스의 아내인 도쿠히메가 이마가와 가문을 멸망으로 이끈 원수 오다 노부나가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인지 시어머니 스키야 마도노와 도쿠히메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스키야 마도노와 도쿠히메 둘 다 한성격하는 여자들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절정에 이르자 도쿠히메는 아버지인 오다 노부나가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케다 가문과 내통하고 있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남편까지 싸잡아서 욕했던 걸 보면은 아마 남편인 노부야스와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모자가 다케다 가문과 내통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강하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부나가는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여기고 이에야스에게 아들 노부야스를 할복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야스의 가신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고요. 노부나가에게 반기를 들자라는 주장까지 있었다고 하지만 이에야스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579년 이에야스는 끔찍히 아끼던 아들 노부야스에게 할복할 것을 명합니다. 할복할 때는 보통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목을 칼로 내리쳐서 즉사시키는데요. 이걸 가이샤쿠라고 합니다. 이때 가이샤쿠를 해줄 인물로 하토리 한조가 결정되었지만은 아무리 주군의 명령이라고 해도 주군에게 칼날을 겨누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하토리 한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에야스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부야스는 21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노부야스는 생전에 뛰어난 인물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노부나가가 도쿠가와 가문을 미리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이에야스의 아내이자 노부야스의 어머니였었던 스키야 마도노도 후타마타 성으로 호송되는 도중에 논두렁에서 가신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1560년)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이마가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오다 노부나가는 미카와국의 새로운 다이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동맹을 맺고 일본 통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먼저
사이토 가문을 공격해서 미노구까지 영토를 넓힌 오다 노부나가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옹립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1568년 교토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요시 가문을 포함한 유력 세력들을 몰아내고 교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코이키, 아자이와 아사쿠라 가문, 미요시 가문, 그리고 다케다 가문은 서로 동맹을 맺고 반 노부나가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1572년 다케다 신겐이 기병을 앞세워서 오다, 도쿠가와 동맹군을 격파하면서 교토로 상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사쿠라 군이 진군을 거부하고 다케다 신겐이 급사하게 되자 반 노부나가 동맹은 급격하게 와해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자이와 아사쿠라 가문을 공격해서 끝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연회에서 이 두 가문의 다이묘였던 아사쿠라 요시카게와 아자이 나가마사 부자의 해보를 술잔으로 사용해서 승리를 자축하게 되는데 이때가 1574년이었습니다. 다케다 신겐의 뒤를 이어서 다케다 가문의 수장이 된 다케다 가스요리는 계속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공격했고요. 도쿠가와 가문이 차지하고 있었던 도토미국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자신을 배반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하가 된 오쿠다이라 부자를 토벌하기 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다케다 가스요리는 오쿠다이라 부자가 농성하고 있었던 성을 포위 공격하게 되는데 이 성의 이름은 나가시노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맹렬한 저항에 부딪힌 가스요리는 계획보다 더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당시 나가시노 성 안에는 500명의 군사밖에 없었지만은 삼중해자를 설치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수비가 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케다 가스요리 군이 나가시노 성을 점령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스네몬이라는 병사가 자원해서 다케다 군의 포위망을 뚫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8천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과 3만의 노부나가 군은 함께 포위된 나가시노 성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노 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스네모는 다시 나가시노 성 안으로 잠입해서 지원병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다케다 군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만 8천의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이 나가시노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다케다 군의 병력은 1만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2천의 병력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할 수 있었던 병력은 1만 3천이었었다고 합니다.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이 이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반 노부나가 포위망이 무너져서 병력을 다케다군을 상대하는데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케다 사천왕이라고 불리던 바바 노부하루, 나이토 마사토요, 야마가타 마사카게 등은 승산이 없다면서 철수를 주장하지만 카스요리는 싸울 것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다케다군의 상징이었던 기병대를 앞세워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은 기병대를 상대로 준비한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총부대였습니다. 이 당시 조총은 발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르게 돌진해오는 기병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노부나가는 3,000명 조총부대를 1,000명씩 한 조로 나눠 교대로 발사해서 재장전 시간을 줄이는 3단 발사 전법으로 기병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계속된 조총 발포에 기병의 상당수가 적군에 접근하기도 전에 전사를 했고요. 총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부나가군이 미리 설치해둔 울타리에 막혀서 우왕좌왕하다가 창부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케다군이 자랑하던 기병대가 붕괴됩니다. 기병이 무너진 다케다군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전장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때 다케다군의 사상자는 총 1만 명이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더욱 심각했던 것은 말단 병사들만 희생을 치룬 오다 노부나가군에 비해서 다케다군은 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사천왕 중에서 3명이 전사하는 치명타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의 전투를 나가시노 전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가시노 전투에서 참패한 다케다군은 더 이상 위협적인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케다 가스요리와 동맹을 맺은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당시 전쟁의 신으로까지 추앙받던 우에스키 켄신이었습니다. 우에스키 켄신은 전장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의리와 정의를 추구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도 일본을 통일하기에 더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란에 휘말리는 걸 자제했던 켄신이었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더 이상 세력 확장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숙적이었던 다케다 가문과 동맹을 맺어 공세에 나섭니다. 우에스키 켄신에 대해서 재밌는 점은 켄신이 사실 여자였다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지로 전해지는 필체가 너무 여성적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복통으로 고생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뒤지지 않는 용력이라고 켄신을 찬양하는 시구절도 전해져서 켄신이 사실 여자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켄신이 여자의 출입을 금하는 절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여자였을 가능성은 여러모로 희박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코이키의 수장 홍간지 켄요와 당시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아키로부터 노부나가 토벌을 요청받은 우에스키 켄신은 무서운 기세로 상경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바타 가스이에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휘하고 있었던 7만 명에 달하는 오다 노부나가 군이 우에스키 켄신과 맞서기 위해서 보내집니다. 하지만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시바타 가스이에와 다툼을 벌이고 전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들을 함락시키면서 진군하고 있었던 우에스키 켄신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던 오다 노부나가 군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당황한 사령관 시바타 가스이에는 퇴각을 결정하게 되고 켄신 군은 과거 을지문덕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강한 물살에 허둥대던 노부나가 군을 격파합니다. 이날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전국시대 전투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침 겨울이 돼서 본거지로 귀환한 켄신은 이듬해 있을 본격적인 상경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78년 오다 노부나가와 우에스키 켄신 간에 결전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에스키 켄신이 뒷간에서 볼일을 보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우에스키 켄신은 애주가였고 음식을 짜게 먹었던 습관이 있어서 건강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케다 신겐에 이어서 우에스키 켄신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제 노부나가의 앞을 가로막을 실질적인 위협은 모리 가문과 호조 가문을 빼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자신의 앞에 놓인 세력들을 하나씩 굴복시켜 나갑니다. 다음 4년 동안 노부나가는 다케다 가문을 멸망시키고 홍간지 켄요와는 화평을 맺어서 이코이키와의 싸움을 끝냅니다. 노부나가는 서쪽으로는 모리 가문을, 동쪽으로는 우에스키와 호조 가문을 조금씩 압박하면서 일본 통일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1582년 여름 다케다 가문을 멸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노부나가는 맹우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자신의 성인 아지치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고요. 부하인 아케치 마스히데에게 이에야스의 접대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이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원군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도요토미는 모리 가문의 다카마스 성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모리 가문이 대군을 이끌고 올 기미를 보이자 노부나가에게 원군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의 접대를 맡고 있었던 아케치 마스히데에게 군대를 소집할 것을 명합니다. 노부나가는 아지치 성을 떠나서 보름 뒤에 교토에 도착하게 되고요. 혼론지라는 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도우러 서쪽으로 진군하고 있어야 할 아케치 마스히데가 교토에서 노부나가가 친히 열병식을 거행할 거라는 말과 함께 군대를 교토로 돌립니다. 군이 노부나가가 있는 혼론지에 다다르자 아케치 마스히데는 이렇게 외칩니다. 적은 혼론지에 있다. 사실 병사들도 교토에 오기 전까지 열병식에 참석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쿠데타에 가담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이제 와서 직속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아케치 마스히데가 쿠데타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노부나가가 사실 예수회의 꼭두각시였는데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되자 마스히데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요. 마스히데 자신이 남몰래 야망을 숨기고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빙성 있게 들리는 거는 마스히데가 평소에 노부나가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해서 복수를 감행했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만 3천 명의 아케치 마쓰이데군은 혼논지를 향해서 총공격을 가합니다. 혼논지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요새화된 성체이긴 했지만 문제는 노부나가를 수행하고 있었던 병사들이 1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케치 마쓰이데가 쿠데타를 일으킨 걸 확인한 노부나가는 어쩔 수 없군 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몰려드는 적과 용감히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력차가 너무 압도적이었고요. 왼쪽 어깨에 총알이 관통하자 싸우는 걸 포기하고 불을 질러서 부하들과 함께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부하들 중에는 몇 년 전 노부나가의 총애를 얻어서 부하가 된 흑인 사무라이 야수케도 있었습니다. 야수케는 끝까지 노부나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마쓰이데에게 사로잡혔지만 마쓰이데는 사람도 아닌 미물이 무얼 알겠냐 라는 말과 함께 야수케를 석방합니다. 그 후에 야수케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노부나가의 시체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부나가가 생존했다는 설도 있지만 아마 시체가 불에 심하게 타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한때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두었었던 오다 노부나가는 시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 죽으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49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혼노지에서 불타 죽게 만든 아케치 미츠히데는 곧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벌써 아케치 미츠히데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오다 노부나가의 가족과 자식들은 교토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맏아들이자 공식적인 후계자였던 오다 노부타다는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를 구하러 가다가 아케치 미츠히데의 공격을 받고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다 노부타다는 아버지를 빼닮은 외모에다 능력도 비교적 출중했던 걸로 알려지는 인물로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그가 일본의 지배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걸로 여겨집니다. 아케치 미츠히데의 표적은 오다 노부나가의 자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노부나가의 초청을 받아서 인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오랜 동맹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아케치 미츠히데에게는 반드시 제거할 인물이었는데 당시 이에야스와 그를 호위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부하들은 미츠히데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에야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미카와구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뚫고 탈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에게는 하토리 한조가 있었습니다. 하토리 한조는 닌자들만 알고 있었던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에야스를 호위했고요. 이가 닌자와 코가 닌자를 설득해서 이에야스가 몰래 탈출하는 것을 돕게 만들었습니다. 하토리 한조의 도움으로 미카와구까지 안전하게 돌아온 이에야스는 재빠르게 군대를 소집해서 아케치 미츠히데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에야스가 일본의 1인자가 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1인자의 자리를 노리면서 더 빠르게 행동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혼노지의 변이 일어날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리가문의 다카마스 성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소식이 모리가문에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소식을 갖고 온 사자를 직접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리가문의 가신을 자신의 군막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은 함락 직전에 있소. 하지만 차마 수만 명의 병사들의 목숨이 모조리 어륙이 되는 건 볼 수 없으니 이 성의 성주인 시미즈 무네하루께서 직접 할복하신다면 군대를 물리겠소. 이를 게 없었던 모리가문은 이 조건에 합의를 했고요. 다카마스 성의 성주는 배를 띄어서 자신의 배를 가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리가문과 화친을 맺은 히데요시는 무서운 속도로 교토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야마자키라는 곳에서 히데요시의 군과 미츠히데 군이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히데요시가 이렇게 빨리 회군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미츠히데 군이 15,000의 병력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히데요시 군은 약 4만의 병력을 보유했었습니다. 히데요시 군은 이런 전력차를 이용해서 미츠히데 군을 격파합니다. 아케치 미츠히데는 도망가는 도중 농민들의 손에 잡혀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노부나가를 죽이고 쇼군까지 올랐지만 쇼군이 된 지 단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교토를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전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시바타 가스이에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시바타 가스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최고 가신이었지만 히데요시가 역전 아케치 미츠히데를 죽인 공 때문에 전력이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시바타 가스에는 자신의 패배가 명확해지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58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차남 오다 노부카스와 손을 잡고 히데요시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여러 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카스가 이에야스 몰래 화친을 맺음으로써 더 이상 싸울 명분을 잃게 됩니다. 이로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본거지 오사카 성으로 찾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때가 1586년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듬해인 1587년 20만 명의 군대를 앞세워서 규슈 지역을 굴복시켰고요. 1590년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무려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호조 가문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막바지까지 고민하다 총동원령에 응한 다이묘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다테 마사무네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천연두를 앓다가 한쪽 눈을 잃었는데 큰 컴플렉스였다고 합니다. 하도 못생겨서 동생이 업신여겼고요. 심지어 독살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마사무네의 능력을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마사무네가 아버지로부터 가문을 물려받고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가 인질로 적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사무네는 적과 함께 아버지도 한꺼번에 쏴 죽였을 정도로 냉철했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복전쟁을 펼치고 있는 동안 다테 마사무네도 일본 북쪽에서 큰 영토를 차지할 만큼 세력이 커져 있었는데요. 만약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오다 노부나가와 같은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막판까지 호조 가문과 히데요시를 저울질하던 마사무네는 히데요시에게 붙게 되었고요. 고립된 호조 가문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마침내 일본 통일이라는 위협을 이루게 됩니다. 온인내난이 일어나고 120년 동안 이어진 전란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전국의 쌀 생산량과 부를 조사한 다음에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었던 세금 정책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었던 불교 사원과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국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모두 압수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란과 세력 간의 다툼을 미리 억제하게 됩니다. 이때 모인 무기는 모두 녹여서 불상을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데요시는 계급 간의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평민이 사무라이가 되는 길이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용맹을 떨쳐서 사무라이가 되려는 동기를 잃게 되었고요. 농사와 상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본의 생산력이 올라가는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전쟁만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무라이들은 한꺼번에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둔다면 그 불만과 칼날이 언젠가는 자신의 목을 노릴 거라는 것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나아가 인도를 침략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사를 저술한 포르투갈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에 따르면 히데요시가 종종 주변인들에게 이 정도의 권력을 얻었는데 커다란 위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금 가진 권력이나 영광을 조만간 잃고 말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히데요시를 야욕에 사로잡힌 미친놈쯤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가신들이 출병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을 강행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반란을 진압해야 된다는 핑계로 자신의 병력을 전혀 참전시키지 않았는데 이후에 선견지명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자신의 세력을 온건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2년 일본군 16만 명이 조선에 상륙함으로써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먼저 임진왜란에 출전한 외장들인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그리고
우키다 히데이에라는 장수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의 선봉에 서서 조선군에게 큰 굴욕을 준 일본군 선봉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임진왜란 때 악명을 떨친 걸로 유명한데 원래는 약재상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에 띈 고니시 유키나가는 1585년 다이묘가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가톨릭 신자였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매일 밤 미사를 드릴 정도로 독실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계획했을 때 히데요시를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결정된 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선봉까지 맡게 됩니다. 이순신의 활약과 명나라의 개입으로 빠른 승리가 어려워지자 명나라의 심유경과 함께 적극적으로 평화 교섭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이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임기응변에 능한 전형적인 문신이었다고 한다면 가토 기요마사는 전형적인 무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둘은 서로 앙숙이었었다고 합니다. 용맹하고 저돌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경도에서 호랑이 사냥을 즐겨해서 호랑이 가토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불국사와 경복궁에 불을 지른 것도 가토 기요마사였습니다.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난 가토 기요마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혈연관계였었기 때문에 잘 알고 지냈었다고 합니다. 농민 출신인 히데요시는 아무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친구 가토 기요마사를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세시켰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시다 미츠나리와의 원수 관계로도 유명한데요. 한성에 자신이 먼저 입성했다는 거짓 보고가 미츠나리에 의해서 발각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인물은 우키다 히데이에입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알려졌는데 그 때문인지 히데요시가 귀여워해서 그의 양자가 됩니다. 도련님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용맹했던 건 아니었고요. 사령관으로서도 실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복한 후에 조선을 우키다 히데이에가 다스리게 하려는 히데요시의 계획 때문에 임진왜란 때 총사령관이 됩니다.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서 계속 휘둘렸다고 하고요. 왜군의 바지 사장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권율과 싸울 때 중상을 입고 죽을 뻔했다가 부하에게 엎혀서 겨우 살아났던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심성은 착해서 조선인들을 살생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징비록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의 전쟁이 아직 한창이던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대로라고 불리우는 당시 가장 유력했었던 다이묘 5명을 부릅니다. 그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에다 토시이에, 모리 데루모토, 우키다 히데이에, 그리고 우에스기 카케카츠였습니다. 이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시로 자신의 본거지인 미카와국을 떠나서 원래 호조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던 간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참전하는 걸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 개발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힘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요. 다이묘들 중에서 가장 많은 256만 석의 영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에다 토시에는 원래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엄청난 거구인 180cm의 키를 갖고 있었고요. 성격도 호쾌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오다 노부나가 앞에서 자신의 물건을 훔친 동료를 칼로 베어 죽이게 됩니다. 노부나가는 화를 내면서 마에다 토시에를 해고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몇 년 동안 다른 군주를 섬기지도 않고 노부나가만 따라다니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데 이때 생활이 궁핍해져서 인색한 성격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 년을 고생한 후에 결국 노부나가도 마에다 토시에를 용서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부부 동반으로 따로 만났을 정도로 친해졌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의 친분으로 출세한 토시에는 히데요시가 죽을 무렵에는 100만 석의 다이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리 데루모토는 한때 오다 노부나가 세력과 호각을 이룰 정도로 막강했었던 모리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투항해서 시코쿠 정벌과
규슈 정벌에서 무공을 세웠고요. 임진왜란에도 군을 이끌고 출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5대로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당시 120만 석의 영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키다 히데이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였었고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 총사령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총애를 받고 있어서 5대로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57만 석의 영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5대로 중에 마지막 인물은 그 유명한 우에스키 켄신의 양아들 우에스키 카케카츠였습니다. 아버지였던 우에스키 켄신만큼은 아니었지만 우에스키 카케카츠도 뛰어난 인품과 실력을 지녔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항상 무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우에스키 카케카츠는 120만 석의 다임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5대로를 자신의 본거지 후시미성으로 불러서 자신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만듭니다.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들이 없어서 히데츠구라는 양자를 후계자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리가 태어나자마자 히데츠구는 바로 버림을 받는데요. 그냥 팽당하는 걸 넘어서 모반을 기도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할복을 명합니다. 죽은 그의 복은 효수되었고요. 그 앞에서 그의 처자 30명을 모조리 처형했을 정도로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아들 히데요리는 끔찍히 아껴서 5대로를 불러서 충성을 맹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598년 9월 18일 일본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명나라 사신 심유경에 의한 독살설입니다. 심유경이 히데요시와 대면할 때 자꾸 어떤 알약을 먹는 걸 이상하게 여긴 히데요시가 어떤 약인지 묻자 허약한 체질을 바꿔주는 강장제라고 소개하면서 히데요시에게도 한번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히데요시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을 천천히 죽게 만드는 독약이었었다고 합니다. 심유경은 성을 빠져나오자마자 해독약을 먹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유경도 그 후 얼마 뒤에 처형을 당하게 돼서 이 독살설은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우수한 기사로 전투에 숙련되어 있고 빈틈없는 책모가지만 기품이 부족하다. 키가 작고 추악한 용모에 한 손에 6손가락이 있었다. 극도로 음탕하고 악덕에 오염되어 있었다. 그가 지은 오사카 성에는 300여 명의 여자들이 우글거려서 성이라기보다는 유곽에 가까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을 때 보인 다이묘들과 여러 가신들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사실 제각각의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묘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일본 전국의 다이묘들과 가신들은 친 도쿠가와 세력과 이들을 견제하는 반 도쿠가와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반 도쿠가와 세력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인물은 오늘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라이벌로 잘 알려져 있는 이시다 미츠나리였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는 어렸을 때 절에서 생활하다가 우연히 히데요시의 눈에 띄어서 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분이 높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행정 업무 능력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출세를 거듭하게 되었고요. 넘버 2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 어려운 업무와 물자 관리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검소한 선비와 같은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부하들에게는 아낌없이 복록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무사 중 한 명이었던 시마 사콘을 영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록의 절반인 2만 석을 줬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평양성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었고요. 행주산성 전투에도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대 통솔력이 형편없어서 여러 번 실수를 저질렀었고요. 친화력과 융통성이 부족해서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적극적으로 전국의 다이묘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넓혀갑니다. 다이묘들끼리 혼인관계를 맺는 건 히데요시가 생전에 금지했었던 것이었는데 이에야스는 그냥 무시합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는 이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난했고요. 5대로 중에 한 명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랜 친구였었던 마에다 토시에 또한 미츠나리와 함께 이에야스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다이묘들은 본격적으로 양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시다 미츠나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마에다 토시에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게 됩니다. 마에다 토시에는 다이묘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었고요. 이에야스와도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미츠나리와 이에야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에다 토시에가 죽게 되자 평소 미츠나리를 죽도록 미워했었던 가토 기요마사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미츠나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미츠나리는 여장을 해서 가까스로 탈출했었다고 합니다. 미츠나리가 먼저 이에야스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역으로 공격을 당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는 탈출 후 즉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야스는 그 자리에서 미츠나리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를 죽여봤자 제2의 미츠나리가 나타나서 자신의 반대 세력을 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츠나리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미츠나리가 이에야스의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깨트려보고 그에게 보호를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 이에야스와 미츠나리는 계속해서 다이묘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합니다. 미츠나리는 세력이 크지도 않았고 명성이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이묘들을 포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다이묘들은 미츠나리를 자기 아래 사람쯤으로 생각했고요. 미츠나리 세력에 합류했다고 하더라도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자신의 동맹 세력을 꾸준히 넓혀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별명이 너구리 영감이었을 정도로 사람 다루는 게 노련했었던 이에야스는 많은 다이묘들에게 호감을 샀고요. 미츠나리 편에 합류한 다이묘들조차도 이에야스를 동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다이묘들이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고바야카와 히데야키였습니다. 고바야카와는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였었던 인물로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정유재란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자신의 본래 임무인 부산성 수비를 하는 대신에 명나라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울산 외성에 구원을 나가 싸우게 됩니다. 미츠나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 사건이 사령관의 본분을 잊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보고했고요. 히데요시도 크게 화를 내면서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를 파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바야카와의 영지까지도 몰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만은 고바야카와 히데야키가 오히려 용감하게 행동했던 거라면서 히데야키를 두둔하게 되었고요. 히데야키는 몰수되었던 영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는 이에야스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고요. 미츠나리에게는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옹립하고 있었던 미츠나리를 버리고 이에야스 쪽에 붙는 것은 자신의 원래 세력을 배신하는 행동이었었기 때문에 아직 10대였던 히데야키는 누구 편에 붙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0년 동쪽에서 우에스키 카케카츠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공격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우에스키 카케카츠군을 토벌하러 동쪽으로 향한 사이에 미츠나리가 중심이 된 반도쿠가와 세력이 응집합니다. 이때 동쪽에 위치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을 동군, 주로 서쪽에 세력 기반을 두고 있었던 미츠나리군을 서군이라고 부릅니다. 서군으로 참전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모리 데루모토, 우키다 히데이에, 고니시 유키나가, 우에스키 카케카츠, 그리고 미츠나리의 오랜 친구 오타니 요시츠구가 있었습니다. 오타니는 원래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 엄청난 미남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때는 나병에 걸려서 얼굴이 뭉개지고 실명한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미츠나리가 전쟁을 계획하자 말리려고 직접 미츠나리를 찾아갔었다고 하지만 미츠나리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병든 몸을 이끌고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민하던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도 1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미츠나리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군사적 재능이 별로 없었던 미츠나리는 5대로 중 한 명이었던 모리 데루모토에게 총사령관직을 맡기게 되었고요. 그를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모리 데루모토 자신은 참전하지 않았고요. 대신 삼촌 모리 히데모토만 보내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동군으로 참전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테 마사무네, 가토 기요마사, 그리고 이에야스의 아들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이에야스의 장남 노부야스가 할복으로 죽은 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야스는 히데타다를 끔찍히 아꼈었다고 합니다. 미츠나리의 서군은 먼저 이에야스가 자리를 피운 후시미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후시미 성을 수비하고 있었던 토리 모토타다와 2,000명의 병사들은 4만 명을 상대로 10일 동안 용감히 맞섰지만 후시미 성은 결국 함락되게 되고요. 토리 모토타다도 전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시미 성에서 모토타다가 버텨준 덕에 이에야스는 자신의 병력을 모을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후시미 성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에야스는
즉시 군대를 돌려서 미츠나리를 상대하러 갑니다. 이때 이에야스는 다테 마사무네에게 우에스키 카케카츠를 공격하게 해서 후방을 맡기고 아들 히데타다에게는 35,000의 군사를 줘서 길목에 있는 우에다 성의 공격을 맡기게 됩니다. 히데타다가 지휘하는 35,000의 병사들은 우에다 성을 함락한 후에 이에야스 군과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600년 10월 21일 미츠나리가 지휘하는 서군과 이에야스를 따르는 동군은 세키가하라라는 곳에서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160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우에스키 카케카츠를 토벌하러 동쪽으로 향한 사이에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끄는 서군이 응집해서 후시미 성을 공격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공격하면서 이에야스군을 고립시킬 계획이었지만 후시미 성이 생각보다 오래 버텨준 덕에 이에야스는 군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다테 마사무네에게 우에스키 카케카츠를 상대하게 해서 후방을 맡기고 자신은 서군을 상대하러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들 히데타다에게는 35,000명의 군사를 줘서 길목에 있는 우에다 성을 점령하고 자신과 합류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 우에다 성은 사나다 마사유키와 아들 사나다 유키무라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나다 마사유키는 원래 다케다 가문의 가신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케다 가문이 멸망하고 우에스키와 호조 가문을 섬기다가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야스와 사나다 마사유키는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이에야스가 사나다의 영지를 호조 가문과의 동맹 조건으로 양보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해서 우에스키 카케카츠와 손을 잡게 됩니다. 사나다 마사유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인 사나다 노부유키와 동생 사나다 유키무라였습니다. 사나다 유키무라는 뒤에 큰 활약을 하게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서군과 동군으로 나뉠 당시 형인 노부유키는 이에야스의 부장 혼다 다다카스의 사위였었고 유키무라는 서군의 다이묘 오타니 요시츠구의 사위였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와 동맹을 맺어야 할지 집안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사나다 마사유키는 아들 유키무라와 함께 동군을 상대로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었고요. 대신 유키무라의 형 노부유키는 적인 동군으로 보냈었다고 합니다.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35,000의 군을 이끌고 우에다 성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사나다 마사유키는 겨우 2,000명의 병력으로 우에다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히데타다가 항복할 것을 요구하자 사나다 마사유키는 항복하는 대신에 성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히데타다는 기쁜 마음으로 청소가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이건 단지 마사유키가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히데타다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히데타다는 일주일 동안 성을 공격했지만 방어하기에 최적화된 우에다 성을 함락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결국 히데타다는 아버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빨리 합류하라는 독촉을 받고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버린 채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시간의 전장에 도착하지도 못합니다. 이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서군과의 결전에서 거의 4만의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600년 10월 21일 세키가하라라는 곳에서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끄는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이 일본의 패권을 두고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서군의 총 병력은 10만 4천이었고 이시다 미츠나리, 고니시 유키나가, 오타니 요시츠구, 우키다 히데이에, 모리 히데모토,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조소카베 모리치카, 와키자카 야스히루, 그리고 시마즈 요시히로 등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히루는 임진왜란에서 1500명의 병력으로 5만의 조선군을 이겼었던 걸로 유명한 장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량해전과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박살났었던 걸로 더 유명합니다. 와키자카 야스히루는 원래 동군에 합류할 생각이었지만 이시다 미츠나리가 오사카에서 거병할 당시에 오사카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규슈 섬에 있는 사스마 지역의 다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참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서군에 합류했을 당시 1500명의 병력만을 이끌고 왔었기 때문에 이시다 미츠나리로부터 무슨 다이묘가 1만 명도 안 데려왔냐 라면서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마즈 요시히로가 기습작전을 제의하자 미츠나리는 1500명만 데려온 주제에 조용히 하라면서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츠나리는 이 1500명의 시마즈군이 엄청난 강군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0만이 넘는 서군에 비해 동군은 8만 2천의 병력을 보유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총 12만의 군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아들 히데타다와 3만 5천의 군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병력에서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다이묘들이 모여서 단결이 잘 되지 않았던 서군에 비해서 동군은 오랫동안 이에야스와 동맹관계였던 다이묘들과 가신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군의 주요 인물에는 다이묘였던 후쿠시마 마사노리, 교고쿠 다카토모, 그리고 구로다 나가마사가 있었고요. 도쿠가와 사천왕 중에서는 혼다 다다카스와 이 나오마사가 출전했었습니다. 구로다 나가마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사로 유명한 구로다 요시타카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성격이 단순하고 저돌적이어서 아버지와 신하들로부터 비웃음을 샀었다고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돌격하다가 함정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이를 지켜본 아버지가 구해주지는 않고 놀리면서 구경만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오마사는 16살 때 이에야스를 암살하려던 자객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공을 세웠고요. 어떻게든 공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증 같은 게 있어서 항상 최전선에 나가 싸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평생 상처 하나 입지 않았었던 혼다 다다카스하고는 다르게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다고 하고요. 훗날 죽을 때도 전장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죽게 됩니다. 붉은 갑옷을 입고 싸워서 별명이 이의 붉은 귀신이었었다고 합니다. 10월 21일 새벽 4시 세키가라에서 서군과 동군이 진을 짭니다. 이른 아침에는 짙은 안개 때문에 서로를 분간할 수 없어서 한동안 대치 상태를 이어가게 됩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서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안개가 걷혔고요. 동군의 이 나오마사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우키다 히데이에 군에 돌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원래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선봉을 막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나오마사가 궁을 탐해서 먼저 전투를 시작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키타 히데이의 진을 뚫고 시마즈군의 진영까지 도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마사노리 군과 교고쿠 다카토모 군이 우키타 히데이와 오타니 요시츠쿠 군을 공격하게 되었고요. 서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구로다 나가마사 등이 이끄는 대략 2만 명의 동군이 이시다 미츠나리가 위치한 서군의 왼쪽을 공격합니다. 미츠나리 진영에서는 이미 60이 다 된 시마사콘이 선봉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요. 시마사콘을 상대해야 했던 구로다 나가마사 병사들은 시마사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수년이 지나도록 공포에 질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맹했었던 시마사콘도 어디선가 날라온 총알에 부상을 입었고요. 후퇴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마사콘의 기록도 끊겨서 아마 이 부상으로 전사한 게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2시간이 흘렀을 때 미츠나리는 봉화를 피워서 총공격을 명합니다. 미츠나리 군이 이에야스 군을 상대로 잘 버텨주고 있어서 시마즈 군과 모리군 그리고 고바야카와 히데야키 군이 한꺼번에 공격을 한다면 동군은 괴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츠나리에게 단단히 삐져 있었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핑계를 대면서 지원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중에 전령을 보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할 때도 전령이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2의 본진이라고 여겨졌을 만큼 많은 병력을 보였었던 모리가무는 난구산에서 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리군은 진입로에 있는 기카와 히로이에 군의 길이 막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기카와 히로이에는 모리 가문의 가신이었지만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동군의 구로다 나가마사와 내통하면서 일부러 모리군의 진격을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기카와 히로이에 군의 길이 막혀서 진격이 어려워진 모리군은 뒤에서 출격을 기다리고 있었던 초소카베 모리치카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에게 출격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때 모리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모리 히데모토는 도시락을 먹어야 된다는 기괴한 핑계를 대면서 출격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미츠나리 군이 이에야스 군을 상대로 여전히 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소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15,000의 고바야카와 히데야키 군이 출격해서 이에야스 군의 왼쪽을 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격 요청을 받은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도 출격을 거부합니다. 사실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는 전투 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내통을 해서 서군을 배신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신을 염려한 미츠나리가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를 찾아왔고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관백자리를 약속하는 등 배신을 막는 공작을 펼쳐서 히데아키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데아키가 어느 군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패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믿는 세력 한쪽을 배신해야 되는 순간이었었기 때문에 히데아키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군과 동군 양측은 히데아키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출격을 요청하는 전령을 보냈지만 히데아키는 마스오산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츠나리와 이에야스는 히데아키만 바라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급한 쪽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지체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모리군과 시마즈군이 공격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답답함을 느낀 이에야스는 히데아키 진영에 대포를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대포알이 히데아키 진영에 떨어집니다. 이때 일본의 기술로는 대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질 수 없다면서 그냥 후대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불과 6개월 전에 윌리엄 아담스가 탑승하고 있었던 네덜란드 상선 리프테호가 일본에 표착했다는 점입니다. 세키가하라에서 리프테호에 설치되었던 대포가 쓰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대포가 자기 진영에 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란 히데아키는 드디어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가 공격한 곳은 서군의 오타니 요시주구 진영이었습니다. 히데아키가 배신한 걸 확인한 와키자카 야스히로도 서군을 배신하고 오타니를 공격합니다. 오타니는 가망이 없다고 여기고 전장에서 할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야스군과 합류한 히데아키군은 미스나리군을 포위하게 되었고요. 이 시점에서 이미 전투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패가 결정난 상황에서 시마즈군이 의미 없는 대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퇴각하고 있었던 같은 서군 소속이었던 우키다 히데이의 군에게 사격을 해서 자기 편에게 총 쏘는 머저리 같은 놈들이라는 욕을 먹고요. 퇴각할 때는 이에야스군의 정면을 뚫고 퇴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자살과 같은 이 퇴각이 성공해서 이 나오마사는 저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요. 혼다 다다카스도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시마즈 부대는 1500명 중에서 60명만 살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의 총 피해 규모는 정확하진 않지만 서군은 대략 3만 명이 전사한 반면에 동군은 4,000명 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력이나 포진을 봤을 때 세키가하라는 서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지만 결과는 서군의 패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농공 행상이 있었는데 당연히 동군에 가담했던 많은 다이뮤들과 가신들은 이전보다 더 넓은 영지를 하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군에 가담했던 다이뮤들에게는 우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키타 히데이에는 죽음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 50년 뒤인 83살에 죽었기 때문에 참 오랜 유배 생활이 됩니다. 모리가무는 비록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서 처벌은 면할 수 있었지만 많은 영지가 몰수되게 됩니다. 우에스키 카케카츠도 120만 석의 드넓은 영지 중에서 90만 석의 영지가 몰수되게 됩니다. 우에다 성을 수비하면서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전장에 도착하는 걸 저지했었던 사나다 마사유키는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동군 쪽으로 보낸 아들 사나다 노부유키와 그의 장인 혼다 다다카스가 열심히 구명 활동을 한 덕분에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와 이시다 미츠나리는 함께 처형됩니다. 원래 고니시 유키나가는 할복을 명받았다고 하는데 천주교도였기 때문에 할복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당한 뒤에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는 처형되기 직전에 목이 말라서 옆에 있던 병사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병사는 물은 없지만 여기 홍시가 있으니 이거라도 먹으라고 하자 홍시는 몸을 차갑게 해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5년 뒤인 1614년 마지막 위협 세력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사카 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공격이 장기전이 될 기미를 보이자 히데요리에게 강화를 제시합니다. 이 강화 조건은 죄를 묻지 않을 테니 오사카 성 주변의 해자를 매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진하고 경험이 없었던 히데요리와 그의 생모 요도 도노는 이에야스를 믿고 이 강화에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에야스의 속임수였고요. 오사카 성의 해자가 매립되자마자 이에야스는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히데요리 측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인물이 있었는데요.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우에다성을 방어하면서 히데타다군의 발목을 잡았던 사나다 마사유키의 아들 사나다 유키무라였습니다. 사나다 유키무라는 도쿠가와 본진으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던 돌격을 시도해서 이에야스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때 이에야스는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자결까지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나다 유키무라는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유키무라의 활약상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소설이나 창작물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데요리도 패배가 분명해지자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절대 1인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사카 성을 정복한 지 1년 뒤인 1616년 너구리 영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74세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일본에서 오랜 전쟁을 끝내고 250년의 긴 평화를 가져온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일본 전국시대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비디오들 중에서 제일 힘들었었고 가장 보람 있었던 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삼국지 정사 시리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이스였습니다.